내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쩌렁쩌렁한 남편의 고함과 함께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왼쪽 뺨에서 시작된 불같은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치는 그 순간 지난 30년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순종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익는 습한 열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전 부칠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잘린 두부, 초록빛이 선명한 풋고추, 곱게 다진 돼지고기가 도마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제 손마디마디에는 명절의 고단함과 세월의 흔적이 굳은 살처럼 박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침 드라마를 보며 연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저 몹쓸 며느리 같으니라고. 시어머니한테 눈을 저렇게 똑바로 뜨고 대들어 천벌을 받지. 저는 못 들은 척 칼질 소리만 키웠습니다. 저 소리는 제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집에서 제 이름은 은주가 아니라 어멈, 새아가 혹은 야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저런 일갈은 이제 배경음악처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더는 달아 없어질 것도 없이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만이 저를 서글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냉장고로 가더니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벌컥벌컥 물 마시는 소리마저 저를 향한 짜증처럼 들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아침부터 뭘 그렇게 달그락거려? 전 부치려면 미리 해놔야죠. 오늘 오후엔 형님네도 오신다면서요. 알아서 해. 당신 일이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일, 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단 하루도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의 당연함 앞에서 하루하루 빛을 잃어갔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로지 더 잘하라는 채찍질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녀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된 아들은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배고파요. 응, 금방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시름을 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버팀목마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막내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통 입맛이 없으시대. 기운도 하나도 없고 자꾸 언니만 찾아. 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별다른 차도는 없나 봐. 그냥 노안이라고만 하고. 언니, 이번 추석에는 꼭 좀 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언니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어머니의 손, 힘없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집 온 후로 명절에 친정을 찾아뵌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늘 시댁일이 먼저였고 남편은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미역과 가물치를 시어머니가 유난 떤다며 내다 버렸던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을 향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야 해.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자 그 결심은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곁에는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올해는 송편도 좀 넉넉하게 하고 작은아버님 댁에도 좀 보내드려야지. 듣고 있어?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멍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저기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려면 꺼내지도 마. 이번 추석에 하루만이라도 괜찮으니 저희 집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TV를 끄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명절 앞두고 친정에 가? 이 집안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어머니가 위독하실 수도 있다잖아요. 죽을 병 아니면 다 괜찮은 거야. 당신 없으면 이 집 제사고 뭐고 다 누가 하는데? 당신 동서는 애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 그 말의 잔인함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고통보다 시댁의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남편의 가치관 앞에서 저는 또다시 작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이 절망적인 대화에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냐? 정신이 나갔구나, 아주. 시집 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어디 친정 타령이야. 저는 도망치듯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묵묵히 고추를 다졌습니다. 붉은 고추의 매운 기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고추 때문이 아니라 제 서러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제 안에 쌓인 울분을 터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동생네 식구가 도착했습니다. 동서는 오자마자 어머 형님, 벌써 이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힘들게 혼자 다 하시네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니 금세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부엌에 들어와 저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 앞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겨우 차린 상 앞에서 남편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역시 명절엔 이 맛이지. 어이, 당신도 한 잔 받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잔을 채울 기력도 그가 따라주는 술을 마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은 술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마셔? 내가 주는 술이 싫어?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 뭐가 피곤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살림만 하는 사람. 그 한마디가 제 30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 또 한 번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명절 전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모두가 잠든 후에도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고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탕국을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탕국을 보며 제 속도 저렇게 타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차례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이 덜 깬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자들은 절을 올리고 여자들은 그 뒤에서 병풍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제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 맛이 어떻다, 간이 싱겁다는 품평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쉴 틈도 없이 과일을 깎고 차를 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묻어두었던 작은 결심이 더는 참을 수 없는 용기가 되어 터져 나온 것은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드는 그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 지금이라도 잠시 친정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버스 타면 금방인데 얼굴만이라도 뵙고 오겠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내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왼쪽 뺨에서 시작된 불같은 통증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잠시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55살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친척들의 경악과 당혹 혹은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30년, 22살의 시집와 52해를 사는 동안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저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이토록 허망한 손찌검 한 번으로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명절에 온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친정애가 이 집안 망신은 다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남편의 고함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수치심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제 아들과 딸이 바로 저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내인 제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이 굴욕적인 순간을 아이들의 눈에 똑똑히 새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보지 마라, 제발 이 장면을 기억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애타게 외쳤지만 시간은 너무나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치며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딸 아이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넌 빠져 있어. 내 애미가 잘못했으니 맞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애비한테 대들어. 당연하다. 그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벼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뜨겁게 타오르다 제만 남은 줄 알았던 제 심장에서 마지막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차분했습니다. 방금 나를 때렸어요? 때린 게 뭐 대수야?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하게 하는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지옥 같은 곳이죠. 제 말에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당신의 무시도, 어머님의 구박도, 이 집안의 모든 부당함도, 내 자식들 압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살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사람 대접은 해주겠지.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군요. 30년을 바쳐도 난 이 집의 식모, 그냥 애 낳아준 여자, 제사 때 필요한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보다 당신네 조상들 제사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대한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처럼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어딜 가? 너 이리 안 와.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제 팔뚝에는 금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나요. 더는 당신 마누라 노릇 못 해먹겠으니까. 뭐라고? 이혼해요, 우리. 이혼.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기 위해 내뱉어야만 했던 생존을 위한 단어였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야, 너 지금 나가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알아? 이 집, 재산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뭘 가지고 나가겠다고. 남편의 비웃음 섞인 협박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해먹고 살겠다고. 당장 내일 굶어 죽어도 내 덕인 줄 알아라. 저는 그들을 향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빈손이라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당신들이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시 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휴대폰과 지갑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여워서 30년의 세월이 고작 이런 취급을 받기 위함이었나? 허무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왔어. 그 집에서. 뭐? 나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국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가는 친정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제 행색을 본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어머니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깡마른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잘 왔다. 잘 왔어, 내 딸.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제 손을 힘주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집 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침 식사를 차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작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제 눈꺼풀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삐걱 소리를 내는 낡은 나무 침대. 모든 것이 제가 시집가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도 잠시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라도 얹은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언니 일어났어? 속은 좀 괜찮아? 동생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저는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월급날이면 생활비를 제게 주었지만 그 돈은 언제나 빠듯했고 제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계부에 한 푼, 두 푼 아껴 쓴 기록만이 제 30년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그 사람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진동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받아봐, 언니. 피하면 더 힘들어져.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는 봐야지. 동생의 말에 저는 겨우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장모님 댁이야? 어른들 걱정시키는 것도 유분수지. 당장 안 들어와. 사과나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호통과 명령뿐이었습니다. 55, 지천명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요.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이혼하자고. 이혼? 이 여자가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뭘 믿고 이혼을 해? 변호사? 돈은 있고? 너 내가 한 달만 돈 끊으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야.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와서 싹싹 빌어. 그럼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용서는 자기가 한다는 저 오만함.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똑똑히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을 겁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 뭔데? 집에서 밥하고 애 키우는 게 내 인생이지. 뭐가 더 있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제 등을 동생이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잘했어.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신 일이잖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며 저의 30년을 송두리째 무시했던 남편의 목소리 위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던 23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물치를 고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먹냐며 비린내 난다고 타박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물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도 시아버지의 제사상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퉁퉁 부은 몸으로 꼬박밤을 새워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고생했네라는 말 대신 당신은 솜씨는 참 좋아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의 맛만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아들의 입학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다른 엄마들처럼 저도 제 아들의 첫걸음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동생의 이삿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좀 도와줘. 동서 혼자서는 힘들 거 아냐. 입학식이야 뭐 별거라고. 저는 결국 아들의 입학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동생의 집에서 온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삿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제게 아들은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안 왔어? 나 상장 받았는데.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서러움과 희생의 기억들이 어제 맞은 뺨의 통증과 겹쳐지며 제 안에 무언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대한 예의이자 제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울지 말고. 동생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그래, 언니. 내가 알아봐 줄게. 요즘은 여자 변호사님들도 많고 이혼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들 많대. 동생과 함께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얼굴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싸움의 첫 번째 무기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변호사의 양력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편에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지도 모를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할머니 댁이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몸부터 챙겨.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사랑해.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마음.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고마움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밥그릇 위에 따뜻한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실 뿐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어야 힘내서 싸우지. 그 한마디에 저는 3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빈손으로 내쫓겨날 것이라 비웃던 그들의 얼굴에 제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변호사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52살 김은주,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친정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게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집에서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까, 남편이 험한 얼굴로 들이닥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간간히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만 날아올 뿐이었습니다. 집 나가니 고생이지? 꼴 좋다. 버틸 만큼 버텨봐.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애들 생각은 안 해? 내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는 제가 아이들을 방패 삼으면 금방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의 문자를 볼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예약한 날짜에 맞춰 저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잡는 벅찬 떨림이었습니다. 오셨군요, 김은주 씨.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는 최미연 변호사 앞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정리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썼던 낡은 가계부들, 남편의 폭언이 담긴 몇 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멍이 들었던 제 팔뚝을 찍어둔 사진까지. 최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핀 후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은주 씨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상황이군요.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제 30년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은주 씨,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겁니다. 폭행과 폭언, 그리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요. 증거가 더 필요하겠죠? 네.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들었는지, 그때의 상황과 은주 씨의 감정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을 전부 복귀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 다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없는 공중전화였습니다. 너 변호사 만난다며? 내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어차피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그 손바닥 이제는 벗어날 겁니다. 웃기지 마. 내가 내 뒷조사 다 못할 것 같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럼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협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켜보세요. 어디 마음껏 해보세요.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협박하는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과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 앉아 깨끗한 노트를 펼치고 30년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신혼 초 명절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 집안 며느리 음식 솜씨는 이 정도는 돼야지라며 으스대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만삭의 몸으로 시댁 식구들 이불 빨래를 도맡아 했던 기억. 아이가 아파 끙끙 앓던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잠투정한다며 짜증내던 남편의 얼굴. 기록을 하면 할수록 잊고 있던 설움이 복받쳐 올라 몇 번이나 펜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제 자신을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응, 딸. 무슨 일이야? 얼마 전에 내 방 정리하다가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찾았어. 근데 거기에 예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던 거. 내가 무서워서 녹음해둔 게 있더라.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저와 함께 폭력적인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딸 무서웠겠네.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이게 엄마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필요하면 보내줄게. 딸아이가 보내준 녹음 파일에는 4년 전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챙겨. 왜 내가 그 집 병수발까지 다 들어야 하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플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 있어.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말대꾸야. 너는 며느리 도리도 몰라.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선명한 그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까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제 싸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의 편에 서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새언니, 잘 지내세요? 오빠가 언니 걱정 많이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집을 나가는 건 좀 심했잖아요. 오빠가 원래 좀 욱하는 성격인 거 언니가 제일 잘 알면서 그냥 언니가 한 번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아가씨, 저는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어머, 새언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차가워요? 그래도 어떻게 이혼까지 생각하세요? 애들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언니 나가서 뭐 해서 먹고 사실 건데요? 우리 오빠만큼 능력 있는 남자 다시는 못 만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한심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요? 네, 그 능력으로 저한테는 평생 생활비 몇 푼 쥐어주고 자기 명의로만 재산 불려왔죠. 아가씨,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돈이 떨어져 두 손 들고 돌아올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오만한 믿음이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물건을 부쉈던 날짜, 아이들 학원비를 제 친정에서 몰래 빌려 썼던 기록,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폭언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30년이라는 거대한 학대의 역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제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제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역사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미연 변호사와의 상담은 제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밤낮으로 과거의 기억을 헤집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제사를 파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보낸 이혼 조정 신청서가 친정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우체부의 손에서 건네받은 얇은 법원 등기우편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생과 함께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실소마저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의 잦은 가출 시도와 불성실한 가사 생활에 있으며 저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제가 추석 명절에 집을 나가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봐, 언니. 아주 소설을 써놨네, 소설을. 자기가 언니 뺨 때려서 내쫓아놓고는 가출? 정신적 피해 보상?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동생은 서류를 보며 분노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먼저 칼을 뽑아들었으니 저 역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다라는 남편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30년의 세월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제 인생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다시금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30년간 지켜온 마지막 보루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 결혼 전 고된 농사일로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해주시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아버지가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정집 제 방에는 제가 시집올 때 가져가지 않았던 어머니의 혼수품이었던 낡은 자개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개장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끼익하고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소리를 내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손때 묻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누런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딱 문서였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가 제게 따로 떼어주시며 이건 내 몫이다. 시집 가서도 기죽지 말고 혹시라도 정 힘들 때 요긴하게 쓰거라 하시며 쥐어주셨던 제 고향의 작은 밭. 저는 이 땅의 존재를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친정 주소로 오게 했고 동생에게 부탁하여 대납하게 한 뒤 명절 때
남편 몰래 모아둔 쌈짓돈으로 그 돈을 메꿔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주는 빡빡한 생활비에서 10,000원, 20,000원을 아껴 모으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이것만이 오롯이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기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산 비밀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악착같이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그 땅 문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되어줄 수 있을까? 작은 시골의 쓸모없는 땅일 뿐인데 허탈한 마음에 동생의 노트북을 빌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땅의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개발, 수용 예정지, 토지 보상,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그 작은 땅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뉴스 기사들을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제가 가진 땅과 비슷한 위치의 토지들이 수십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수십억? 제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서러움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안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통쾌한 복수를 예고하는 전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못난 딸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돕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미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의 목소리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은주 씨? 그 땅을 30년간 비밀리에 관리해 오셨다고요? 네, 변호사님. 제 이름 김은주. 세 글자가 똑똑히 박혀 있어요. 결혼 전에 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이고 재산세도 제 돈으로 계속 납부해 왔어요.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하늘이 돕는군요. 은주 씨, 이건 민법 제830조에 명시된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은주 씨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유지 또한 은주 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고유의 재산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땅과 보상금, 모든 것이 온전히 은주 씨의 몫이라는 겁니다. 최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라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는 겁니다. 이혼 조정 기일까지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이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뺏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부러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대로네요. 막상 나와보니 당장 살 길이 막막해요. 정말 저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나요? 30년 세월이 있는데 이사할 보증금이라도 제발. 제 문자를 받은 남편은 의기양양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받아줄지 고민은 해보지. 재산? 꿈도 꾸지 마. 넌 땡전 한 푼 못 받아.
그의 문자를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제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는 제가 흘린 30년의 눈물이 얼마나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조용히 해당 지역의 구청과 부동산을 찾아가 사실 확인을 마쳤습니다. 제 땅은 곧 수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예상 보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5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낸 이혼 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최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법이니까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라하고 억울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이자 곧 통쾌한 복수국의 주인공이 될 52살의 김은주.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조정 기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끝내는 날, 혹은 52살 김은주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날.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입혀주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 제가 30년간 울고 웃으며 청춘을 바쳤던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최미연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 오셨군요. 표정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네, 변호사님.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았거든요. 잘 됐네요. 오늘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최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원 복도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희망,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조정실 앞으로 가자 저만치에서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꼴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꼴값은 오늘 아주 내 인생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오셨나 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과 변해버린 눈빛에 당황했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 곧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 될지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리고 저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인자한 인상의 여성 조정위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길고
두꺼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드디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먼저 남편 측 변호사가 기세등등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의뢰인은 지난 30년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 김은주 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가출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신청인의 재산 분할 요구를 일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마치 들었지? 넌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미연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위원님. 신청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의뢰인 김은주 씨는 지난 30년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진짜 책임은 신청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써온 가계부들,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멍든 제 팔뚝 사진, 그리고 딸아이가 전달해준 4년 전의 녹취록까지. 조정실 안에는 남편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말대꾸야. 너는 며느리 도리도 몰라.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녹음 내용을 들은 조정위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건 악의적인 편집이야. 내가 언제 저렇게까지. 그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은 뒤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청인은 시도 때도 없이 의뢰인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추석 당일에는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편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설사 신청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전적으로 저희 의뢰인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절대 불가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재산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의기양양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전업주부라는 굴레에 갇혀 한 푼도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미연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그의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한 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피신청인 김은주 씨 명의의 경기도 토지 등기부등본과 해당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곧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공식 확인서입니다. 이 토지는 제 의뢰인이 혼인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30년간 비밀리에 관리해 온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온전히 제 의뢰인의 고유 재산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신청인이 지난 30년간 의뢰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김은주 명의?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 내용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저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예상 보상 금액 50억 원이라는 글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더덩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50억? 이게 어떻게 내 이름으로 거짓말이지? 이거 다 위조한 거지. 그의 변호사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제게 제출된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한 후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청인, 흥분 가라앉히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이 서류들은 모두 관공서의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위조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나를 속인 겁니다. 저 땅도 우리가 결혼하고 같이 번 돈으로 산 게 분명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미연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는 제 의뢰인이 혼인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재산세 납부 내역 역시 의뢰인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토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무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의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화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말했잖아요. 사람 잘못 봤다고. 조정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잠시만요.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법원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대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아첨과 비굴함이 가득했습니다. 새언니, 오해해요. 저는 정말 오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다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새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비켜요, 아가씨. 할 말 없으니까. 아니, 새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네, 우리 오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새언니가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잘 말씀드릴게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의 힘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토록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니. 용서요? 아가씨, 저는 30년을 용서하며 살았어요. 이제 더는 용서할 마음 같은 거 남아있지 않네요. 그리고 오빠 걱정은 마세요.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책임져야죠.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무어라 더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제 친정집 앞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없으니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은주야, 김은주, 문 좀 열어봐.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의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깰 정도였지만 저는 창문 밖으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저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테니까요. 그의 전화와 문자는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제발 돌아와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 셈이야? 당신 엄마잖아. 그 돈, 그래, 다 당신 거야.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발 씻겨주면서 살게. 응? 그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토록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솜처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다.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걔가 요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폐인이 다 됐다.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누가 있겠니? 어머님, 저한테는 이미 아드님보다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요. 뭐? 그게 누군데? 바로 저 자신이에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전화를 끊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0년간 제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나온 후로 녀석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짧게 문자를 주고받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난데. 녀석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응, 아들. 무슨 일이야? 저녁은 먹었고? 응, 먹었어. 저기 엄마, 아빠한테서 방금 문자 왔어.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엄마한테 좀 전해달래.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한 것이 미안했지만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고 했을 텐데 내가 아빠를 만나는 건 막지 않겠지만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지는 마. 그 사람과는 이제 정말 끝이야. 알아, 엄마. 아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몫이야. 내 탓이 아니야, 아들. 그러니까 너는 너무 마음 쓰지 마.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생과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백화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어깨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온 거잖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아서 그래. 우리 30년 세월이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가 있어. 하루아침이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매일같이 당신과 남이 되는 꿈을 꿨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때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순간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응?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그가 제 발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제게 따갑게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뺨을 때리던 순간 우리 인연도 끝났어. 당신은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제 마지막 말을 듣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에 기대어 서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는 비로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이혼 조정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제 어깨를 짓누르던 30년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준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일부가 나오자마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 새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설렘이 저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아이보리색 벽,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널찍한 거실창,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잔디와 소담한 꽃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와, 엄마, 우리 집 진짜 좋다. 정원도 있어. 딸아이가 아이처럼 신이 나서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 녀석도 묵묵히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서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처음으로 우리 세 식구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남편의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소박하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엄마 평생 지켜줄게.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이 제게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고마워. 엄마도 너희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겪어온 시간들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52이 되기까지의 세월. 그 시간 속에는 억울함과 서러움, 눈물과 한숨이 가득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과 저 자신을 얻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30년간 멈춰있던 제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폭언과 할머니의 잔소리에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아이들은 본연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쌓여가며 우리 가족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한동안 저와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영광을 잃고 비참하게 떠도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오래전 친구였던 지혜를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싸움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은주야, 얼굴 정말 좋아졌다. 이제야 내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정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 통쾌했던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하고 살 거야? 이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지혜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거창한 계획은 없어. 그냥 이렇게 매일 아침 햇살 받으면서 눈 뜨고 내 손으로 가꾼 꽃들 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서 맛있는 밥 해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삶이거든. 그렇습니다. 제게 가장 큰 복수는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갔던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딸이 제게 작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케이크 위에는 인생은 지금부터 사랑해, 엄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촛불을 불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정원의 작은 등불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내 뺨을 때리던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순간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내 모든 날들은
오직 행복과 사랑으로만 채워질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 52살의 김은주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드라마는 이제 막 가장 빛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은 때로 가장 눈부신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의 폭력에 맞서 아니오라고 외쳤던 그 순간, 그녀의 진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손에 넣은 그녀처럼 지금 이 순간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세상의 모든 김은주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듯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